그 지금 이제 몇 차례 협의를 하다 보니까 뭐 선관위나 이제 국회에서도 국회 이제 특히 국회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우려 사안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좀 단기적으로 가능한 거는 투표소를 확대하거나 순회 투표제를 도입하는 것. 그래서 이제 이걸 좀 더 이제 뭐 예전에 그 지적됐던 뭐 수백 킬로, 수천 킬로 비행기 타고 2박 3일 동안 날아와서 투표를 해야 되냐 이런 문제를 하여튼 좀 해결할 수 있는 어떻게 하든지 방안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우선 단기적으로 그런 좀 선거 인프라를 좀 개선하는 문제하고 그 투표 방식을 사실 이제 개선하는 게 우편 투표나 전자 투표를 도입하는 게 가장 편리하고 비용도 적게 드는 방식인데 그렇죠. 이게 사실 투표소 하나 늘리는데 이게 비용도 만만치 않거든요. 이게 이것도 지금 만만치 않고 그러니까 선관위에서도 뭐 투표 늘리면 좋긴 한데 이게 뭐 가능하겠습니까? 비용 문제 뭐 이런 이제 이렇게는 얘기하는데 문제는 어찌 됐든지 간에 전자 투표나 우편 투표는 가장 비용도 적게 들고 동포들의 입장에서도 이미 가장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고 라는 이제 그런 방법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든지 지금 이제 뭐 우편 투표 우편 제도가 뭐 나라마다 다 틀려서 가능한 나라들부터 하고 안 되는 나라는 뭐 그렇죠. 전자 투표나 뭐 ARS 투표 방식으로 보완을 하든지 이런 방식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건 뭐 방법은 어떻게 구사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찾으면 될. 뭐 선관위나 이런 데서도 제기하는 문제가 이런 문제들은 우려할 사안들은 어찌 됐든지 해결을 하면서 가야 되니까 리스크는 최소화시키면서 가야 될 부분이라서 그런 문제는 우리도 같이 고민을 하면서 가야죠. 동포 영사가 적어도 동포 밀집 지역에는 특히 이제 엄청나게 이 영사 공관 업무가 뭐 급한 대로 갔다가 특히 이제 재외 국민들 사건 사고 처리하는데 거의 영사들이 다 매달리거든요. 업무 과중 해가지고 동포들 이런 세세한 민원들 뭐 필요한 것들 많은데 이런 건 거의 챙겨주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동포사의 불만들이 크고 더 중요한 건 옛날에 이제 동포청이 설립되기 전에 재외동포 재단 시절에는 그런 동포 밀집 지역에는 주재원들이 파견이 나가 있었어요. 동포 영사 역할을 담당하는 파견이 나가 있었는데 동포청이 설립되면서 오히려 그 나갔던 분들이 다 철수했어요. 이제 공무원 TO로 잡혀야 되니까 이게 이제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 철수해 버려서 오히려 동포 사회들 입장에서 보면은 동포청이 설립되고 나서 소통 창구가 이제 없어졌다라는 불만도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게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어차피 지금 동포 영사 부분을 다시 복원을 시키고 동포 해나가야 된다. 근데 그것은 뭐 어디에 소속의 문제가 아니라 동포 영사로서 어차피 공관에서 일을 하게 돼 있으니까 공관에서 일을 하면서 동포청하고의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이 동포 사회가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전달해주고 동포청이 동포 정책들을 수립해 나가는데 그러한 중요한 데이터, 동포 사회의 요구 이런 것들을 제대로 전달해주고 또 동포 정책이 제대로 전달되고 동포 사회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동포 인재, 청년 인재들을 이제 국내로 좀 유치해서 필요한 분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뭐 과학적인 과학 분야, 뭐 AI 분야 이런 데서도 굉장히 인재들. 그래서 동포 인재들을 이제 유치하자라고 하는 이제 요구도 있고 국내에서 지금 법안도 국회에서도 요구도 있고 한데 동포 인재 DB가 있는지를 봤더니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어떤 동포의 인재가 어느 나라에서 어느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인재가 있는지 어떤 전문가가 있는지 최소한의 파악은 하고 있어야 여기서 필요한 인재를 확보를 할 거 아닙니까? 이게 전혀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제 그런 동포 현황이 개괄적인 숫자 정도 파악되는 것에 지금 현재 그치고 있지. 그런 이제 이 동포 DB가 없다 보니까 정확히 이 동포들이
그 나라의 숫자는 파악되는데 그 나라의 어느 분야에 종사하고 있고 거기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그 나라의 뭐 제도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실질적으로 파악하는 게 참 어려운 거죠. 그래서 동포 정책들을 수립하는데 동포들이 좀 기초 DB를 확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리고 이제 마치 동포 사회에서도 그런 요구들이 이전부터 계속 있었잖아요. 우리 동포도 좀 출입국 과정에 내국인 대우를 해주면 안 되냐.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내국인 대우를 해주려면 동포인지 아닌지 그렇죠.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확인할 거냐. 이제 이런 문제, 그래서 이제 동포 인증 제도를 도입을 해서 도입하는 과정에서 동포 DB들을, 기본 DB들을 구축을, 우리나라 이 정책이 시행할 수 있는 건 행안부에 기본적으로 그렇죠. 주민등록 DB라고 하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 가능한 거죠. 그렇죠. 이게 전혀 없이 뜬구름 잡는 식의 정책 가지고는 이제 한계가 있고, 정확한 재배 동포들에 대한 지원 체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는 이제 동포 DB 구축이라는 게, 동포 DB를 구축하는 게 우선적으로 먼저 좀 기본이 좀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통령께서도 그걸 강조를 하고 계시고. 내년 6월이면은 동포청이 출범한 지 3년이 되죠. 그동안에 한 2년 한 반 동안 동포청을 설립하고 나서 여러 가지로 좀 운영해 오면서 시행착오도 있고, 그 다음에 좀 부분적으로 좀 이제 정책 체계나 동포 지원 체계의 문제점이 드러나는 분야도 보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제대로 좀 개선을 해서 우선 동포 정책 체계, 그 다음에 동포 지원 체계 같은 부분들을 좀 제대로 좀 이제 정비하는 게 우선 좀 가장 급한, 그래서 가능하면은 좀 3주년, 금년 3주년 출범하기 전까지 어느 정도 그래도 기틀은 좀 이렇게 좀 잡고 재정비를 좀 끝내는 게 우선 좀 시급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동포 사회가 느낄 수 있는, 그러니까 지원 체계를, 동포 지원 사업이 제대로 돼야 되고, 그런 것들이 동포들이 직접 활동하는 과정에 내지는 삶의 현장에서 느낄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동포 사회의 DB도 구축되고 어느 정도 네트워킹을 강화시키는 것, 강화되면은 이제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우리 동포 사회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 동포 사회와 모국이 함께 동반자로서의 국익을 어떻게 관철시켜 나갈 것이냐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동포 사회가 현지 국가에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성공하고 정착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요인도, 이런 그 큰 틀에서 보면은 하나의 이제 우리 그 모국의 입장에서는 모국의 국익들을 어떻게 국제사회에 실현해 낼 것인가가 큰 사실 이 목표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제 중에 하나가 이제 이제 하나의 우리가 글로벌 통상국가를 지향하고 있는 데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전 세계의 시장을 어떻게 제대로 확보해 나갈 것인가의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남북관계 개선이나 한반도 평화체제라는데 국제사회의 협조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 이 속에서 동포사회가 그런 기반들이나 여건들을 어떻게 함께 같이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도 같이 고민해야 될 사안들이죠. 남아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오픈하면은 거기에 평화여행단을 해서 아마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일단 어찌됐든지 이 동포들 사회가 움직여서 막혀있는 남북관계의 좀 가교 역할을, 오작교 역할을 좀 할 수도 있지 않겠냐. 이제 이런 가능성도 좀 이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현재 미국 같은 데서 있는 그 연방의회 한반도 평화법 발의되어 있는 한반도 평화법, 그 법안도 내용이 보면 아주 그냥 그 평화협정 체결, 북미 관계 개선, 북미 이산가족 상봉, 이런 내용들이란 말이죠. 지금 현재 연방의회에서 발의돼서 45명의 연방 의원들이 지지 서명에 참여를 했어요.
이런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연방의회에서 논의되고 만약에 통과될 수 있다 그러면은 막혀있는 북미 대화를 열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계기도 될 수 있죠. 이런 역할들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건 사실 정부 단위에서 하기 힘든 문제들이거든요. 오히려 민간 단위에서 동포사회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먼저 나서서 좀 다리를 놔주고 이런 계기를 만들어내는 이런 역할들을 할 수 있겠지요. 이런 역할들까지도 우리 동포사회에 기대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전에는 재단 조직에서 지금은 정부기구로 바뀌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인데, 하다 보니까 이제 예산을 집행하는 것도 정부기구가 정부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이 요건이나 절차가 훨씬 까다롭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지원을 받는 쪽에서도 이 조건도 까다로워지고 절차도 복잡해지고 이제 이러니까 아주 이제 이거는 굉장히 큰 불만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예, 거기다가 이제 그 창구 역할을 했던 공관의 주재원들도 다 철수해 버렸고 그 창구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문턱은 더 높아지고 소통은 더 안 되고 지원은 더 어려워진 거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지금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좀 이제 체계를 다시, 아까 제가 간단히 그냥 얘기하고 넘어갔는데, 동포 지원 체계를 정부 기구만 가지고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민간 기구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정 정도 정부 기구와 민간 기구가 분담을 해야 됩니다. 지원 체계는. 그래서 이 민간 기구를 설립하는 것도 지금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하고 있어요. 민간 기구가 담당해야 될 역할들이 있는데, 가령 이제 우리 중국 조선족 한글학교 지원하는 문제나 여러 가지 미국의 뭐 이런 제도 개선 활동들 이런 것들을 하는데, 연방의회 활동들 마찬가지 이런 부분들을 활동하는데, 이제 우리 정부가 그걸 나서서 지원하게 되면은 이 외교적인 부담이 작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제 그 나라 법적으로도 실제로 정부가 나서서 이제 그런 걸 못하도록 돼 있는 이 거주국들이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가지는 동포사회에 대한 지원의 한계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못하는 부분들을 그럼 계속 놔두고 포기하고 갈 거냐, 방치할 거냐, 이런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민간기구가 자율적으로 만들어서 실제로 그걸 좀 준비하고 그런 부분들만 좀 잘 서포트를 좀 해주면은 충분히 민간기구가 그런 역할들을 좀 제대로 담당을 하면서 정부가 지원해야 될 역할과 민간기구가 해야 될 역할들을 잘 분담을 좀 하면은, 분담을 하고 좀 관계를 잘 설정해서 가져가면은 훨씬 더 지원이 좀 수월해질 수 있겠다. 그리고 좀 동포 사회에서도 요구는 있는데 실제로 지원하기 힘든 분야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동포 단체들이 기부해서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장학재단도 있고 여러 가지 저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관리는 정부기구가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예전처럼 그러니까 재단이라고 그래서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이런 재단이 아니고 그냥 순수한 민간기구로서의 재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재단들이 만들어지는 형태가 되면은 훨씬 더 그러한 기부금이나 후원금 관리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동포사회에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원들도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생길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